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례 강의인데요. 일단 뭐 저기 납프 일정들이 사례 강의하고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나왔죠. 이제 모의고사에 이제 진도별 하고 이제 뭐 전범위 이제 이렇게 뭐 1년 계획 때 말씀드린 대로 간 건데, 일단 사례는 제가 뭐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 책으로 하긴 좀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 법무사님 교재가 제일 제 기준에 뭐 가장 수험 적합해 보이고, 여러 가지 그 이제 법무사 시험 관련해서 뭐 중요한 쟁점들을 잘 담고 있어서 이제 교재는 이렇게 택했어요. 그래서 뭐 사례 객관식도 그렇지만 사례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보면 문제로 자꾸 정리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옛날에 뭐 그럴 땐 거고, 지금은 뭐 그 망라적으로 저기 출제가 되고 있어서 뭐 특정 사례집을 뭐 열심히 본다고 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주관식은 우리가 뭐 이제 1차 객관식과 이제 2차 주관식인데, 뭐 기본 강의는 시즌은 지났지만, 그러니까 주관식은 이제 확실히 저도 뭐 2차 시험 여러 번 봤지만 객관식하고 주관식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뭐 아시다시피 5가지 지문, 보통 뭐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중에서 말 그대로 가장 객관적으로 이제 뭐 그 판례 태도, 주로 이제 판례 태도를 물으니까 판례 태도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찾는 건데, 주관식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관식은 이제 출제자 의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가끔 보면은 이제 주관식 문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시험 봤다. 근데 한두 명만 뭐 이제 특별한 쟁점을 찾는다. 그거는 출제 의도에 맞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내가 특별한 쟁점을 찾아가지고 뭐 남들이 전혀 모르는 걸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뭐 이제 그런 쟁점이에요. 근데 그런데 꽂혀가지고 막 이제 그 몰입되면은 주관식 시험에서는 저기 득점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주관식은 우리가 뭐 모든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지금 뭐 내년에 뭐 이제 올해죠. 그러니까 140명 뽑는다고 2차 시험에서 뭐 130명에서 10명 늘어났던데, 기사 보니까. 그래서 이제 140명을 뽑기 때문에 뭐 대부분 어디든 경쟁률은 다 2대1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시험 보든 모든 시험들은 다 이제 국가고시는 다 실질 경쟁률은 다 2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많은 인원이 보더라도. 그래서 뭐 2차 시험 보고 그건 통계표 보면 이제 과락률도 있고 뭐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2대1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쓸 수 있으면은 시험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라든가 뭐 몇 명을 뽑고 이런 게 큰 의미는 없는데, 뭐 저도 시험 여러 번 봐봤지만 결국은 지금 그나마 이제 뭐 올해는 다행히 이제 10명 더 뽑아서 140명 뽑는다니까, 실질 경쟁률은 어디나 다 2대1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몇 명이 시험 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썼다 이렇게 하면 붙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출제자 의도, 즉 소위 말해서 출제자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 썼다고, 2차 경험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거 느꼈겠지만,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거나, 반대로 이제 잘 못 썼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출제자 의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점짜리 문제인데 내가 한 두세 줄밖에 못 썼어요. 그래도 뭐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도에 부합하도록 답안을 쓰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가장 평균적인 이제 그 출제자가 낸 문제들 중에서 이제 평균적인 쟁점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뭐 특이한 쟁점, 남들이 못 찾는 걸 찾아서 붙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출제자가 출제한 쟁점들 중에서 가장 무난한 일반적인 쟁점들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게 뭐 반복이기 때문에, 문제를 뭐 시중에 있는, 가끔씩 보면 시중에 있는 뭐 이제 1차 때도 그렇고 모든 문제집을 다 구해가지고 풀으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주관식은, 객관식은 주어진 그 지문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하면은 이제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주관식은 안 그래요. 주관식은 암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답안지도 꼭 써보셔야 되고. 그래서 주관식은 이제 잘 모르면, 객관식이 한 50% 알면 70점 맞을 수 있는데, 주관식은 50% 알면 50점 맞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건 이제 외워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 순환에 뭐 암기장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뭐 또 해당 부분에서 좀 암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중간중간에 키워드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여도 객관식 밑줄하고 주관식 밑줄은 다르죠. 그러니까 객관식 밑줄은 내가 이제 모르는 거면 밑줄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 친다는 건 이제 다음 해독수에 할 때 이제 그걸 읽는다는 건데, 객관식이야 이제 모르는 지문에 밑줄을 밑줄을 쳐야죠. 근데 주관식은 안 그렇단 말이죠. 주관식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답안지에 뭘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채점자들이 뭐 한 줄씩 이렇게 쭉쭉 읽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대각선으로 쭉쭉 읽기 때문에 답안지가 4페이지잖아요. 이제 한 장 기준으로. 여기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총 4쪽이죠. 한 장 기준으로. 그럼 이제 채점자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지, 뭐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읽기는 안 읽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차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채점자들이 내 답안지를 잘 안 읽도록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쓰는데 그거 자꾸 들여다보면 뭐 좋은 얘기만 보이겠어요? 틀린 얘기만 많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채점자들이 내 답안지를 되도록이면 안 읽도록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차 안에 목차에 이제 답이 다 들어가야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꾸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이제 주관식은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이렇게 막 써서 외웠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키워드 같은 거 이제 중요한 단어들은 이제 자꾸 이제 손으로 써보고 이제 그런 연습도 좀 하셔야죠.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진도는 이제 총 뭐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씩 나가면 딱 맞겠던데, 50페이지 정도 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를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읽어오셨던 전제하에, 오늘 뭐 첫날이니까 좀 문제도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최소한 문제는 좀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뭐 1차 때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 자료는 오늘처럼 뭐 조금씩은 나갈 테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주관식은 특히 이제 항상 중요한 게, 그러니까 객관식의 그 공부 방법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하듯이 주관식 공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관식은 항상 출제자의 의도가 뭔가 이걸 좀 보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교재 택할 때도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쓴 교재들이 이제 그 수험 적합하죠. 특히 2차 시험은 1차야 뭐 그냥 뭐 객관식이니까 큰 상관없는데, 저도 뭐 수험생 오래 했고 또 강사도 하다 보면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한 거니까,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뭐 다시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진도를 나가볼까요?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면 그 사실관계 간단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도 이제 그렇고 문제들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2차 서류 작성의 문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메모하는 그런 이제 딱 이제 루틴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매매인데 저는 항상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도인 일종에 놓고 매수인 일종.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틀을 맞추면 되죠. 자, 문제를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16세인, 여러분 이제 미성년자가 문제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16세 동그를 쳐보고, 갑은으로부터 노트북을 120만 원에 할부로 매입하되, 그래서 이제 갑이 매수인 측이잖아요. 그럼 갑이 이제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120만 원을 매입하되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5개월 지급 약정을 했는데, 갑의 부모가 나오죠. 그래서 부모니까는 뭐 이혼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둘 다 공동 친권자가 될 거고. 자, 그래서 갑의 노트북 매입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의뢰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했다. 그럼 이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갑이 의뢰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문제가 이제 거절 여부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갑의 부모가 할부 계약을 취소했을 때 의리 반환에 대한 돈의 범위, 그러니까 의뢰 반환 범위죠. 그래서 이제 의뢰, 여기는 뭐 거절 여부 2번, 그 다음에 의뢰 반환 범위.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뭐 갑의 반환 범위도 해설에 써놓으셨던데, 이제 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니까요. 그 두 가지 목차죠. 그래서 이제 갑의 부모가 할부 계약을 취소했을 때 의리 반환할 돈의 범위 이렇게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쟁점이죠. 그러면 이제 근거로 가셔서 보시면, 그러니까 요즘에 뭐 답안지를 결론 논거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쟁점의 정리 써야 되느냐, 그건 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결론 논거를 써라, 그러면 이제 결론 논거 쓰면 되고, 이 사안처럼 뭐 설명해 봐라, 그럼 뭐 쟁점의 정리, 뭐 이렇게 사안 해결 이렇게 쓰시든 결론 논거 쓰든 그거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 목차 1번 해가지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럼 이제 거절 여부와 관련해서 항상 그 사례는 딱 두 가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는 두 가지 스타일인데 뭐 을이든 갑이든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 청구 가능성. 그 다음에 성립된 계약 효과를 이제 소멸. 그래서 소멸에 따른 이제 반환 청구. 그 소멸이 되면 내가 준 걸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멸에 따른 이제 청구 가능성. 두 가지 형태죠. 서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행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행 청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 그래서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유효가 됐다. 이런 것도 입증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소멸에 따른 반환 청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무효 취소 해제죠. 항상.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사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그래서 항상 이제 소멸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대립되는 당사자들은 한 명은 계약의 유지를,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해서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소멸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은 항상 무효 취소 해제니까 무효 취소 해제 중에서 뭐가 해당되는지를 쭉 이제 스크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미성년자니까 뭐예요? 취소 사유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른 사유는 뭐 설문에서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 1번에 그러니까 답안지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황하게 쓸 필요 없어요. 아닌 걸 굳이 쓸 필요 없는 거고 묻지 않는 한. 그래서 결국 이제 거절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유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 무효 취소 해제 중에 여기서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취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취소 사유를 봐야죠. 그래서 취소 사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취소 사유. 그래서 취소 사유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취소는 형성권이니까 뭐예요? 취소권자인지 여부. 그래서 취소권자 여부. 요거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취소 사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취소권자가 되는지 항상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사유 검토하고, 그 다음 취소권자 검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게 취소 사유인데 여기는 뭐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거 없으니까 제한 능력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13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문단에 이제 미성년자 뭐 19세 뭐 그런 얘기 쭉 쓰면 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조문, 근거를 항상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쓴 답안지에 보니까 판례도 없고 법조문도 없다. 그러면 저기 법학 답안지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판례, 조문 이런 것도 써야죠. 그래서 가로 열고 뭐 5조 2항 이런 것들 쓰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취소 사유 이렇게 목차를 좀 잡아 놓으시고, 그래서 항상 그 목차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쟁점이니까. 그러니까 취소가 나오면 취소 사유, 그 다음 취소권자 이렇게, 그 다음 효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옆에는 취소 사유, 그 다음 동그라미 2호는 뭐예요? 취소권자죠. 취소권자는 조문에 있잖아요. 140조. 그래서 140조 조문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자, 교재 4페이지에 그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법 같은 실제법은 사안포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쭉 일반론만 쓰고 결론만 딸랑 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득점 답안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 사안포섭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또 베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압축해가지고 사실관계 중에서 결국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니까 사례 문제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제 갑의 부모가 갑의 노트북 매입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절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 그 노트북 살 때 동의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의 부모의 동의 없이 노트북 할부 매매책으로 보임으로 그리고 세 줄을 이제 밑줄 쳐보시고 이런 게 사안포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그대로 베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나요. 그러니까 채점자들이 볼 때 주어진 사실관계 그대로 베끼면 이 사람은 이제 페이지 채우려고 이러는 거 잘 모르니까 이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녹여서 써야 돼요. 사실관계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안포섭이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집을 보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 포섭을 잘 해야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알았다는 건 동의 없이 체결했다. 따라서 이제 동의 없으니까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소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단 마지막 세 줄에 취소 방법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죠. 그래서 이건 뭐 사행 취소처럼 반드시 소재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 자신이 의뢰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취소권 행사. 뭐 거절하면 그 뭐예요? 포함적 의사표시로서 뭐 취소, 묵시적 의사표시로서 취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예요? 취소 사유를 받고 취소권자를 받고 그럼 뭐예요? 취소의 효과를 봐야죠. 취소 효과.
그러니까 이제 목차를 암기하라는 게 사례지 목차를 뭐 통용 암기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쟁점들을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중에 취소가 쟁점이 되면 사유, 취소권자, 취소 효과 이렇게 하는 거죠. 취소 효과는 뭐예요? 소급 무효 조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보면 취소권 행사며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소급 무효, 법률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 당시부터 취소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 부당이득인데 여기는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자료 나갔죠? 자료 1페이지 잠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사례집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을과 갑이 매매를 했죠. 그래서 갑이 지금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권자. 그럼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요. 이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을과 갑이 노트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이 지금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여기에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 포인트는 여기니까 여기를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취소는 어떻게 돼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란 말이죠. 유효. 그럼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급 무효가 되는데 물론 효과만 소급 무효가 되죠. 그럼 이제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예요? 취소의 법률 관계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그랬죠. 선이. 제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 텐데 취소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 우리가 지금 부당이득 보고 있는 거잖아요. 부당이득에서는 선이란 말이죠. 선이. 그럼 취소되면 그때부터 악의가 되죠. 무효의 효과는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하지만 취소 전까지는 취소 전까지는 법률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되기 전까지는 선이에요. 그래서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악의가 돼. 둘 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당이득에서 전반적으로 또 한번 자료로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시중의 사례들에 보면 좀 오해 소지가 있게 써지는데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부당이득 반환을 판단할 때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을간 모두 선이고 그 다음에 취소가 되면 둘 다 악이란 말이죠. 둘 다. 그래서 취소가 될 때 한 명은 선이고 한 명은 악이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 같은 경우는 한 명은 무효인 말고 한 명은 모르니까 선이 악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취소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둘 다 선이 취소되면 둘 다 악이에요. 그래서 요때부터 뭐예요? 748조 2항으로 한단 말이죠. 748조 2항. 그래서 이때부터 748조 2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때는 이제 587 유추로 가는데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부당이득 나올 때 프린트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 취소가 되면 취소 시부터 둘 다 악이어서 748조 2항이 적용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료 1페이지 보세요. 자,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자, 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에서 선이 악의를 판단할 때 이제 선이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고 악의는 아는 것이다. 이 경우에 선이 이제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잖아요. 취소권자도 취소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선이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기망의 피해자라도 악의의 수익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취소될 때는 이제 취소권자든 상대방이든 취소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선이고 취소 후부터는 악의가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취소 사유가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악의가 아니죠. 판례도 있잖아요. 수익자가 선이냐 악이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그러니까 의사표시 선이 악의하고 다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매도인의 기망 이유로 취소됐더라도 그럼 매수인은 뭐예요? 기망의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제 매수인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동시행 관계라도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보도 반환할 때는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제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다음 무효 취소는 판례가 인정하죠. 동시행 관계로. 그래서 그런 가액 반환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 판례가 뭐예요? 취소되기 전까지 둘 다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제 의도는 여기 있단 말이죠. 앞에 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못 쓰는 사람들이 치명타가 있는 거고 출제자는 이거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둘 다 선이니까 취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면 갑은 뭐 반환해요? 갑은 이제 얘는 매수인이니까 이제 노트북을 반환해야 되고
노트북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은 대금을 반환해야죠. 그래서 대금 반환. 그래서 이제 자료로 나중에 이제 부당이득 뒤에서 쟁점이 크게 나오니까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할 건데, 노트북 반환해야 되는데 얘는 미성년자니까 141조 단서에 따라서 이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현존이익만.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반환해주는 사람이니까 을은 이제 748조가 적용되죠. 748조. 그러니까 물건 반환 의무자는 201과 748에 충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정리할 거고, 근데 얘는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748의 문제가 아니라 141조 단서에 따라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대금 반환 의무자는 201조 자체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조의 문제가 아니라 748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748조로 가면 이때는 이제 갑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을은 법정이자를 붙이며 불공정하니까 판례가 뭐예요? 587 유추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선이기 때문에 둘 다 부당이득에서의 반환 의무는 없는 거죠. 반환할 거는 여기 없는 거고 둘 다. 그 다음에 취소되면 둘 다 748조 이항이잖아요. 그래서 다만 얘는 미성년자니까 748조 이항의 특칙으로서 141조 단서가 적용되는 거고, 그 얘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4페이지 가서 보시면 대부분 시중의 사례집들이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갑의 부모는 할부 계약을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경우에 소금 무효가 되는데 취소 시부터 둘 다 악의의 수익자죠. 따라서 뭐 이미 이행한 것뿐 부당이득 반환,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을은 고등학교 쪽에 써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매도하고 뭐 등등 반환해야 되는데 16세 지나지 않은 고등학생을 성년자로 오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할부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그래서 악의의 수익자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신 대로 뭐예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에선 둘 다 선이라니까요. 그래서 취소 시부터 악의가 돼서 이제 을은 748조 이항, 갑은 원래 갑한테도 748조 이항이 적용돼야 되는데 141조 단서에 따라 현존이익 반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놔야죠. 그래서 그 3번의 그 저기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줄부터 뭐 을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뭐 등등해서 4줄 내려가셔가지고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거기 이제 가로로 묶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됐을 때부터 둘 다 악의가 되니까 따라서부터 보시면 을은 이제 748조 2항에 따라 받은 이익, 이자, 손해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갑으로부터 받은 급부인 계약금 20만 원, 그 다음에 받은 이익하고 이자를 붙여줘야죠.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계약금에 대한 법정 이자, 그러니까 민법상 매매니까 5%, 뭐 상사 매매였으면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그래서 서로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은 뭐 노트북 갖고 있으니까 노트북을 현존이익으로 돌려주면 되고, 그게 서로 동시행 관계죠. 취소됐을 때 동시행 관계는 우리 판례가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는 거고 명문의 규정 없지만, 그래서 뭐 존재유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지송금은 인정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받은 이익, 그래서 748조 2항이 뭐예요? 받은 이익에 그 다음에 이자, 손해까지 있으면 손해. 이래 가지고 서로 이제 동시행, 그러니까 갑은 노트북 돌려줘야 되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취소됐을 때, 그러니까 취소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거지, 뭐 매수했을 때 얘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로 악의의 수익자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 4번의 참고는 이거는 뭐 이제 말 그대로 사례집이니까 참고하라고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뭐 묻는 말만 대답하면 되니까. 그래서 4번에 보면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민법은 법률행위 취소했을 때 현존이익 141조 단서가 부당이익 특칙 규정에서 현존이익이죠.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뭐예요? 보호해주기 위해서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되고, 특히 입증치행과 관련해서는 그 미성년자 카드에서도 이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이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현존 추정이 안 되는데, 그러한 법리는 미성년자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제 뭐예요? 그 노트북 받았으니까 물건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그걸 팔았다면 판 대금을 반환하면 되고, 근데 팔았는데 그거 다 써버렸다. 그러면 이제 현존이익이 없는 거고, 그런 뭐 법률 관계로 가죠. 그래서 4번은 뭐 이해 용도로 써놓으신 거니까 실제 답안지에 쓰실 때는 실전에서는 묻는 말만 쓰시면 되니까 그 참고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동그라미 3번 부분을 이제 좀 전에 프린트 내용대로 좀 같이 좀 보시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취소할 경우 을이 반환할 돈의 범위에 관해 설명해 봐라. 결국 이제 취소 전까지는 이제 둘 다 선이고 취소 시부터 748조 이하로 간다. 이제 그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부당이득은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지금은 오늘 자료 1페이지에 첫 번째 내용에 나오는 판례. 그래서 부당이득에서는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라는 걸 알았더라도 아직까지 취소되기 전까지는 악의 수익자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중매매는 1차 때부터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중매매도 103조 위반으로 가는 채권자 대위권 그 얘기인데, 자, 을이 이제 남편. 그러니까 나중에 2회독, 3회독 할 때도 여러분들 보시고 문제를 다시 안 읽어도 되는 거는 간단하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사례 2번 같은 건 문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지우고, 그러니까 자꾸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럼 남이 줄여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거는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거 지우고 안에 103조 위반, 채권자 대위권 이런 요건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적으로 자꾸 양을 줄이셔야죠. 자, 문제를 보면 갑은 을과 사이에 을 소유 부동산을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갑이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 동감 쳐보시고, 중도금까지 주면 착수했기 때문에 을이 이제 병한테 이중매매하면 안 되죠. 계약금 상태에서야 100 상환할 수 있지만, 중도금으로 3천만 원 지급했고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사이에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소위 등 해줬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갑은 자신 명의로 등기를 격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로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을이 병한테 팔았으니까 내가 을한테 준 돈 돌려받고 계약금 중도금 3천 줬다 그랬잖아요. 돌려받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 그럼 해제로 가는 거고, 이 사안처럼 부동산 자체를 차지하고 싶다. 그럼 이제 최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류에서 갑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계약의 유지를 원할 때는 최대로서 말소 등기하고 매매 소위 등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의 소멸을 주장할 때는 이행 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해서 이행 불능에 따른 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유지할 때는 최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최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을을 상대로 매매 소위 등 하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그냥 이중매매만 나오면 최대로서 말소 등기만 청구, 자꾸 그런 거만 생각하시니까 서류 같은데 이제 내가 준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이게 응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죠. 사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행 불능에 따라서 계약 해제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위 등을 격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갑이 계약의 유지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귀하가 등등 해결 방안을 요청받았다면 어떤 주장하라고 조언할 것이냐. 최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근거로 가서 이런 것들은 1차 때부터 많이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의 소송 가는데 문제는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못 하죠. 불법원이 급여니까. 근데 이제 판례도 특별한 논거를 안 대면서 이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고 되는데, 그래서 현재 통설은 판례는 논거를 얘기 안 하죠. 근데 현재 통설은 마지막 세 줄을 보시면은 그 밑줄 친 부분이에요. 갑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권에 의해서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불법원인 급여자에게 복귀되지만, 그거는 갑에게 이제 매매 소위 등이 되기 위한 전제 요건이기 때문에 이때 을은 말소 청구 못하지만 갑은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재 통설적 입장이죠. 그래서 그 세 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형식적으로는 불법원이 급여자에게 급여한 것이 복귀되지만 갑에게 이전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잖아요. 을한테 복귀가 돼야 갑이 등기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746조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현재 다수의 입장이고, 판례는 논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고만 얘기하지. 그래서 이중매매 그건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셔서. 그러면 제2매매가 무효가 되는 거는 을의 배임행위에 병의 적극가담. 이건 잘 아시는 거니까 6페이지 이런 것들은 복습할 때도 그렇고 간단히 한번 보면 되고 계속 읽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가담 이런 거야 1차 때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3번에 이게 이제 사안포섭인 거죠. 3번에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잖아요. 그 후에 병에게 소위 등을 맞춰줬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배임행위가 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는 배액 제공하면 되지만 중도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배임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에서는 뭐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럴 땐 가정적으로 쓰면 되죠. 을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을 상대로 매매 소위 등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위 등 격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이제 을을 대위해서 말소등기, 을을 상대로는 매매 소위 등 뭐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묶어서 가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간다. 이걸 이제 쓰시면 되는 거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 뭐 이제 지우셔도 충분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셔서 3번에서는 양가로 3번 문제는 지금 보신 이중매매 똑같은 거니까 지우시고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똑같은 얘기니까. 뭐 안에 내용도 뭐 똑같이 쓰셨으니까 3번은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한테 이중매매를 한 사안이에요. 똑같아요. 사실관계 보면 갑은 2010년 4월 1일 날 을에게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간단하게 이제 뭐 메모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서류 같은 경우도 뭐 몇 페이지 안 되지만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어서 저는 매도에는 이쪽에 뭐 매수인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수령. 보통 이제 계약금은 당일날 주죠. 그 다음에 중도금 4억 원은 5월 1일. 그래서 5월 1일 날 중도금 4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잔대금 5억 원은 7월 30날. 그래서 7월 30날 잔대금 5억 원. 그래서 이제 보통 동시행 약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등 서류의 교부와 상한으로 지급받기로. 그래서 이제 동의양 약정, 이제 동의양으로 서류. 이제 이렇게 하죠.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 그 5월 1일 약정대로 을이갑에게 중도금 지급했다. 돈 준 거 이렇게 똥감 치면 되고. 그런데 병이 갑에게 13억 원을 제시, 그러니까 10억에 팔았는데 13억 제시하면서 매도하라고 제의하니까 마음을 바꿔서 부동산을 병에게 팔기로 하고 10년 6월 1일 병에게 13억에. 그러니까 뭐예요? 중도금 지급하고 잔대금 두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병에게 14억 원에 매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 받은 다음에 6월 30날 소이등을 해줬다. 그래서 6월 30날 이제 소이등을 해준 거죠. 병한테. 그럼 뭐 이중매매잖아요. 똑같은 쟁점이죠. 을이 이를 알고 항의하니까 갑은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 합한 6억 원을 이행 제공하면서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 그러니까 해제 동갑 써보시고. 그럼 여기는 이제 해제를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해제 사유만 쓰면 되죠. 뭐 무효 취소 이런 건 검토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고득점 하려고 썼는데 오히려 그런 거 역효과가 나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제한다고 통지했으니까 해제만 검토하면 되지 뭐 무효 취소 이런 거 검토할 필요 없고 그런 거 써봤자 점수 안 주니까요. 그래서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그래서 1번에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느냐. 그래서 결론과 이의를 간단히 써봐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결론 논거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는 뭐 이제 결론 논거 어떤 형태로 쓰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각주 2번 보세요. 각주 2번에 결국 이제 해제 주장을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합한 6억 원을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돈에 이제 계약금의 2배니까 565조구나. 이것만 검토하면 돼요. 그래서 해제 중에서도 뭐 해제 사유 아닌 것까지 다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각주 2번이 그걸 써놓으신 거죠. 갑이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 통지를 했으므로 565조에 따른 해제권 이것만 검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해제 사유 검토해봤자 점수 안 주고 오히려 이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감점 대상이 돼요. 그래서 뭐 많이 썼다고 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만 쓰자. 이제 그게 포인트고. 가끔씩 보면은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쓰려고 이제 아닌 것도 막 건드려 주시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 배액과 중도금 합한 6억 원을 제공했다. 그럼 565조구나. 그럼 뭐예요?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은 갑은 565조에 따른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럼 뭐 10점 100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해제가 안 되죠. 그럼 뭐 8페이지 가서 간단히 보면 그럼 이제 565조를 쓰면 되잖아요. 계약금이 교부됐을 때는 일방이 착수하기 전까지 이제 뭐 해제할 수 있죠.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이상 안에서. 그래서 약정 해제권 유보 조항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사유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의 이제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한으로서 해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럼 이행의 착수의 개념 이런 것들을 외워서 써야죠, 답안지. 항상 이제 주관식 답안지는 이제 주관식 답안지는 이제 잘 쓰는 분들이 설명문식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명문식 답안이 아니라 이제 논설문식 써야죠, 논설문식. 그러니까 물론 뭐 잘 모르는 것들은 설명문이라도 판례는 이렇다 뭐 이렇게라도 써야 되는데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논설문 답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논증을 해야죠, 논증. 그러니까 판례가 이랬으니까 판례 따면 이렇다. 그건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증을 해야 돼서 논거를 대야 돼요. 논거를. 그러니까 논거, 그다음 판단 기준 이런 걸 써야죠. 그냥 이건 이중매매니까 103조 위반이다. 이건 결론이잖아요. 그거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103조 위반으로 봐야 되는지 이걸 보고 싶단 말이죠. 출제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외우셔야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지할 수 없다. 그건 결론이잖아요. 설명인 거고. 그럼 왜 해지할 수 없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착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착수의 기준을 써줘야죠. 그런 걸 외우시는 거예요.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행이 일부를 하거나 전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것들을 외워놔서 답안지에 써야죠. 따라서 본사안에서는 중도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지급했기 때문에 착수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써요? 중간에 착수의 개념을 빼먹고 안 쓰고 그냥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착수니까 해지 못한다. 그건 결론만 쓴 거란 말이죠. 결론만. 물론 이제 그런 쟁점들에서 결론이라도 쓰면 어느 정도 최소 답안은 득점 받을 수 있지만 140명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140명 안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마지막 결론 중도금 지급했기 때문에 착수여서 565조. 그럼 객관식 때 공부했으니까 답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합격권에 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쓴다고요. 그 정도도 못 쓰는 분들 없으니까 그 정도만 써가지고는 합격을 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기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 이게 사안포섭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 제공하면서 또 통지했기 때문에 565조에 따른 해제권으로 보이는데 중도금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쓰는 거죠. 사안포섭을.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그대로 뺏기면 안 되고 녹여서 쓰셔야 된다. 사안포섭은. 그러니까 사안포섭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대로 뺏기면 안 돼요. 그걸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6억 원 이렇게 했으니까 6억 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565조다 이렇게 간단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이중매매에서는 결론은 뭐예요? 이중매매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채권자 취소는 안 되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는 안 된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가 안 될 때 일단 피보전 채권이 이제 이러한 특정 채권, 지금 의리 갑한테 갖고 있는 소위등 청구권. 그래서 소위등 청구권 가지고는 안 된다. 왜요? 407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총 채권자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채권 보전만을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대위와 달리 뭐가 안 돼요? 전용이 안 되잖아요. 전용. 자신의 특정 채권 보전 위해서는 안 되죠. 407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손배채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행불능의 쟁점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손배 청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예요? 사행위 이후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행위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행위 발생한 피보전 채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금전 채권이어도. 그래서 사행위 취소는 피보전 채권을 뭐로 이론 구성하든 될 수가 없다. 이중매매에서. 그거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8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유를 보면 채취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위 등 보전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판례 태도 쓰실 때는 판례 결론을 쓰면 되죠. 그래서 제1양수인은 소위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는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논거는 뭐예요? 407조잖아요. 407조. 그래서 민법 407조의 취지상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각주 2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권 가지고 되느냐? 손배는 금전이지만 사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각주 2번에 특정 채권이 금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행위 당시에 이미 손배로 변화되어 있지 않는 한 채취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고 우리 판례가 이제 기초개연성 현실화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은 이제 제2매매 행위가 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니까 그건 사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다 이거고.
그래서 피보전을 뭐로 이론 구성하든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결론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결론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또 2회독, 3회독 넘어갈 때는 뭐 지우고 넘어가야죠. 이런 것까지 뭐 시험에 임박해서 계속 볼 정도는 아니니까. 그 다음 3번은 좀 전에 보신 최대 뭐 똑같은 얘기니까 3번은 보실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스 4번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효 사유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무효 사유는 이렇게 장황하게 사실관계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볼까요? 갑은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자신 앞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위 등을 격려했는데 매매 당시, 그러니까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농사에 종사해오던 77세 고령으로 시력이 거의 실명 직전 상태고 이런 것들이 다 사안 포섭할 때 쓰는 거예요. 청력 또한 바로 옆에서 소리를 질러 들을 수 있을 정도고 조울증으로 대화가 거의 안 됐고 그 다음에 2만 평에 달하는 부동산의 현황 등을 알지 못했고 근데 매매 당시 오히려 매수인 을은 부동산 주변에서 뭐 등등 하면서 대출받는 등으로 현황 등을 잘 알고 있었고 더구나 공시지가 2억 원이어서 담보대출 받더라도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토지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갑이 생활고 이런 게 공박이잖아요. 생활고에 쪼들리는 데다가 매수를 권유하니까 시가의 15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부동산을 매수했다. 장황하게 나오는 게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럴 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갑은 매매 계약에 기한 을명의 등기에 말소를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을명의로 소위등이 됐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위등 말소. 그러니까 이제 갑은 뭐예요? 소멸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소멸. 그럼 소멸을 주장하니까 무효 취소 해제 중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항상 소멸은 무효 취소 해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을명의 등기를 말소를 구하고자 한다. 말소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요건 등과 관련해 설명해 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안 되는 거 굳이 뭐 해제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이 되는 것만 쓰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물어가지고 다 검토해봐라. 해제 사유인지 검토해봐. 이러면 뭐 해제 사유 찾아서 뭐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법적 근거를 써라. 그럴 때는 이제 되는 것만 쓰시는 것도 시간 부족하니까 되는 것만 쓰시면 되죠. 그럼 이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럼 뭐 쟁점의 정리 쓰실 분들은 거기다 이제 답을 쓰면 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해설을 가서 보시면 바로 이제 백사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박 경설 또는 그냥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죠. 자신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군용하는 반대 급부함으로써 뭐 등등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시가 1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폭리행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이 백사조 위반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해서 그럼 갑에서 을로 소유등이 넘어갔지만 등기가 원유무효니까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도 되고 그 다음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그래서 그 아래 두 번째 줄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방매 청구 거기 각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래서 뭐 부당이득 반환도 되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 214조 되죠. 그런 효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12페이지 가셔서 이건 뭐 1차 때 많이 보신 거니까 이것도 그냥 한 번 읽고 답안지는 간단하게 쓰면 되죠. 그래서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객관적으로 급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규정 그 다음 주관적으로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죠. 그 다음에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쭉 쓰면 되는 거고 안에 내용은 뭐 1차 때 많이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고 그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가가 뭐 제대로 돼서 시가에 맞춰서 샀는데 그 이행시에 그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랬다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냐? 아니잖아요. 항상 뭐 뭐든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 일반 법리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관련 판례를 그냥 집어넣으셨는데 이것도 뭐 최근 판례로서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요지를 보시면
이제 밑줄 친 부분, 굵은 글씨. 객관적으로 급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를 판단하려면 그 법률행위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특이하고 또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이제 뭐 갑과 을이,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 5의 급부를 했다. 그랬더니 을은 갑에게 뭐 10의 급부, 반대급부를 했단 말이죠. 반대급부를. 그럼 이제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두 배가 차이가 나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 급부와 상대방의 급부와 내 반대급부가 불공정하니까 이거 불공정한 법리가 될 수 있는데, 을이 이걸 이행한 이유가 뭐예요? 제3자 병에게 이제 을이 갑한테 이 10의 반대급부를 안 하게 되면 병으로부터 15의 부담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10을 주고 5를 받아서 5의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이걸 이행 안 하면 병한테 15를 물어주죠. 그래서 이제 을이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갑한테 10의 반대급부를 줬을 때 이거 판례는 뭐예요? 이 15를 여기다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5를 더해가지고 이제 을이 주는 건 10이고 받는 거는 2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단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놔야죠. 그렇지만 주관식 쓸 때도 이제 그걸 상포조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에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한다. 그래서 지금 을이 받는 급부는 5인데 주는 건 10이잖아요. 그럼 두 배 차이가 나니까 불공정하다. 이렇게 봐야지 여기다가 자기가 15를 더해가지고 20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 차액 또는 시가 배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구체적 개별적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줄 테니까. 따라서 굵은 글씨요. 급부 반대급부는 이게 포인트죠. 해당 법률행위 정한 급부 반대급부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요지 자체에 쓰는 단어를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셔야 돼요. 그걸 내 말로 옮겨가지고 뭐 일반인들끼리 쓰는 용어로 옮기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안 해오니까 그걸 자꾸 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만 걸리고 고득점 포인트에서 누락이 되니까 해당 법률행위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 이런 걸 외우시고. 따라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 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을이죠. 법률행위 결과 제3자, 그러니까 을이 지금 궁박 상태에다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박 상태에서 이제 10을 주면서 5밖에 못 받았다. 이제 그 한 이유가 갑한테 10을 안 주면 병으로부터 15의 부담을 떠안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률행위 결과 병과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됐더라도 그래서 15를 면한 것을 갑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법률행위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판례 태도 쓸 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상대방 갑의 급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15를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이 판례 태도 쓸 때는 이런 결론을 쓰고 밑에 나오는 논거를 이제 판례가 타당하다 이럴 때 쓰면 되죠. 만약에 상대방 급부로 평가하면은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에 정한, 즉 을의 입장에서는 병한테 15의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는 갑한테 5라도 받고 10 이행하면 5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15 손해보다는 5의 손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정한 반대급부 이행, 그래서 을이 갑한테 10을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5를 받고 10을 주면 5의 손해고,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병한테 15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한 대부분의 경우에 불이익을 포함한, 즉 15를 포함한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그러니까 자기는 15를 여기다 더하면 20을 받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그러니까 자기는 10 주는데 20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궁박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니까 을이 궁박 상태라도 백사조 주장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 안 된다. 그게 답인 거죠, 판례. 따라서 오른쪽 두 번째 줄에 궁박과 관계없이 설사 궁박 상태라도 객관적으로 이제 불공정성이 아니니까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논거로 쓰면 돼요. 그래서 판례 태도 쓸 때는 판례 결론 쓰고 그다음 판례가 쓰는 논거를 그냥 조금 변형해가지고 판례의 타당성 논거로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단순히 오른쪽 세 번째 줄에 이러한 불이익은 이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이제 현저의 균형을 이룬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다음 궁박 상태에 이르는지의 판단 고려 자료가 될 뿐이지 이것을 상대방의 급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치화서 기억을 해놔야지 주관식 답안지 쓸 때도 그게 좀 명확하게 머리에 남죠. 그다음 궁박이란 이건 뭐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상관없고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거고.
그리고 굴무시 내려가 보면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얻을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해가지고 불이익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감수할 생각으로 이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의뢰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이제 5회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이행 안 하면 병한테 15 손해를 이제 15회 이제 병한테 이행을 해야 돼서 자기가 15회 손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공박 상태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수할 생각으로 행위를 함으로써 주장하는 급박한 공급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런 것들은 뭐 자초 상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뭐 최근 판례로서 중요하지요. 근데 가로 안에 그 작은 글씨로 이제 무슨 사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뭐 요것만 보면 명확하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럴 땐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자료 그 두 번째 판례를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내실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크니까 사실관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료 오늘 그 두 번째 판례를 보면 갑소유 주택의 갑과 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을이 임차인인 거고 그래서 갑소유 주택의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기간 중 갑이 주택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들을 함께 매수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려는 병. 그래서 갑이 뭐예요?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병한테. 그럼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보내고 팔아야 되겠죠. 등기 넘길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약정을 한 거예요. 갑이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 갑이 임대인이니까 잔대금일까지 이 매매에서의 잔대금. 그래서 잔대금 지급일까지 완전히 해결을 안 하면 이제 병한테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거죠. 매매 계약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매매 계약의 위약금도 모두 책임진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데 얘를 퇴거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병이 갑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은 위약금의 부담을 또 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병에 대한 부담은 이제 을의 반대급부에 포함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갑이 지금 을한테 5를 받고 10을 주면서 병한테 이제 15의 부담을 또 안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을이 합의 해지하고 인도해달라는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을이 안 나가겠다 이런 거죠. 임대차 기간까지는 버티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어쩔 수 없이 그거 안 그러면 뭐예요? 을을 못 내보내면 병한테 위약금 물어줘야 되니까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갑과 을이 합의를 거쳐가지고 갑이 매매계약 즉 병으로부터 잔대금을 수령하면 을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이사비용 돌려주고 이사비용 주고 그다음 뭐예요? 보증금의 10배에 달하는 인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갑이 을에게 10배를 주기로 했죠. 그럼 둘 사이에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으로부터의 위약금을 면할 목적에도 이 위약금을 을한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을의 급부에 이 위약금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보증을 써두는데 합의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급을 면하게 된 위약금 상당액. 그러니까 을이 합의에 따라 갑한테 인도해줬죠. 그럼 이제 갑은 뭐예요? 병한테 위약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면했는데 이걸 을의 급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거고. 그래서 을의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갑의 반대 급부의 객관적 가치보다 오히려 높으므로 왜냐하면 이제 이 위약금을 여기다 더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본 대로 을은 이제 갑에게 5를 주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10을 주게 됐는데 이게 이제 병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15다. 그럼 을에 여기 5에다가 이거 15를 더하면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좀 외워두시고. 그래서 오히려 높기 때문에 원심은 그렇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이제 원심은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결국 갑이 네가 그 을한테 이제 10을 안 주면 이제 병한테 15의 부담을 떠안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을한테 받은 건 5가 아니라 15를 더해서 20이다. 이렇게 원심은 판단해서 불공정하지 않다. 너는 10 주고 20 받은 거 아니냐. 이런데 판례가 이걸 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온 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밑줄 뒤에 마지막 네 줄은 이 판례 사실관계니까 그건 뭐 이 판례 자체의 사실관계로서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갑과 정의 뭐 등등 원인 배경을 비롯하여 신분 상호 관계 등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 두 줄에 갑의 공박 상태 체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이 판례 사실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거 빼고 이제 객관적으로 급부 반대급부가 5하고 10인데 공박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니까 그건 이 판례 사실관계니까 그건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시험 문제에서는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놔야 되는 거는 지금 보신 대로 갑이 을한테 10을 주고 5를 받았다면 그거 자체로 불공정하고, 그래서 제3자로부터의 15의 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이행을 했더라도 이 15를 상대방의 급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서는 불공정하지요. 그럼 공방 상태에 있는지 그건 시험 문제 주어질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최근 판례로서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니까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낸다면 요 판례를 가지고 요 판례 그대로 내든가 응용하든가 아이가 뭐 그런 형태로 나올 테니까 꼭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교재로 오셔서 13페이지에 효과로 가서 보시면 103조, 104조는 절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이 안 되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문제가 되는데 이제 불법원이 급여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불법성 비교론, 즉 단서가 적용이 되죠. 따라서 불법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단서가 적용되니까 폭리자는 본문으로 가죠. 그런 얘기를 보고. 그래서 사안 해결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특히 민법 같은 실제법은 사안 포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소에 비해서, 민소는 사실 사안 포섭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민법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녹여 쓰는데 그대로 베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써야 돼요. 갑은 생활고에 쪼들리고 등등이 겪고 있었다는 점에서 궁박 상태고 77세 고령이고 어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설 무경험도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압축적으로 생활고에 쪼들리기 때문에 궁박 상태고 그다음에 77세 고령이므로 경설 무경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다음에 시가 1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을이 알면서, 을은 그 사실관계에서 주어졌잖아요. 을은 주변에서 오피스텔 어쩌고 했었죠. 그래서 폭리 행위의 악의도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답안지에서는 그냥 단정적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격상 그래갖고 이제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쓰는 거는 답안지에 도움이 안 되니까 단정적으로 그냥. 그래서 이제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제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따라서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하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되죠. 그 부당이득 반환이나 이제 그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간 거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폭리행위자 을은 어떻게 돼요? 746조 본문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를 못하죠. 넘어가셔서. 그러면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설문 2번은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도 상당히 좋게 잘 내셨던데 그래서 11페이지에 설문 2번 볼까요? 이제 갑이 을에게 직접 매도 안 하고 대리인 A를 통해서 을에게 매도했는데 A는 갑과 달리 사리 분별 능력이 있고 중개업에 종사, 경험도 풍부하다는 거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과 절충을 벌인 끝에 을에게 위와 같은 가격에 매도, 15분의 1에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A에게 을에 대해서 손배칭인 부담할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거고, 갑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매매 계약이 한 을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궁박 경설 무경험의 판단 기준을 누구로 볼 거냐. 이건 객관식에도 수없이 많이 나왔던 판례인데 요걸 이렇게 출제를 하신 거죠. 이것도 벌써 20년 전 문제니까 20점이지 지금으로 가면은 10점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14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판례는 1차 때 수없이 많이 본 거잖아요. 객관식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근거로 가서 보시면 이제 104조 판단할 때는 경무대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경설 무경험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경설한 행위, 경험 없는 행위는 행위니까 대린 기준이고. 그다음 궁박은 심리 상태니까 본인 기준 하잖아요. 경무대 이렇게 외우시라고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리는 경설하지도 않고 경험도 많은데 궁박은 본인 기준 하잖아요. 그럼 1번에서 검토한 대로 궁박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대리인 A는 경설 무경험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본인인 갑의 경설 무경험은 인정되지 않는 거고, 근데 이제 궁박 상태는 본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1번에서 봤다시피 궁박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궁박 상태 있으면 그건 1번에서 검토한 거니까 설문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고, 따라서 맨 밑에 밑줄 친 부분에 똑같죠. 결론은. 그래서 1번하고 결론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때부터 많이 봤던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그 다음에 이제 궁박은 본인 심리 상태니까 본인을 기준하는데 여기는 경설 무경험은 아니지만 궁박 상태고, 그 다음에 경설 또는 무경험 또는 궁박.
그러니까 공박 상태이기 때문에 104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나 소유권에 의한 물청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사실관계를 다시 볼 필요는 없으니까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다시 봐야 되는 문제는 체크해놓고 아닌 거는 문제를 지우고 그래서 자꾸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설문 2번 같은 건 상당히 뭐 센스 있게 잘 내신 거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문제 보면서 이게 공박, 경솔, 무경험에서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를 묻는 거구나. 이제 그 정도만 검토하시면 되겠고. 특히 아까 나왔던 그 24년도 판례는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다시 출제가 된다면 일단 영순위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근 판례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1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죠.